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또 하락하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저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만들어진 갭, 예, 요건 아직 채워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추가 하락을 하는 것도 뭐 나올 수 있고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거 말고 선물에서 보면 선물은 이제 채워놨습니다. 예, 선물 60분봉인데 거의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물을 채우고 그냥 반등하는 것과 이 현물의 갭을 다 채우고 반등하는 거, 뭐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 뭐 단기 흐름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굳이 하자면 저는 다 채우고 가는 쪽에 무게를, 그러니까 현물 요거까지 다 채우는 걸로 요렇게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 매물대 역시 지지선이고 저항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확인을 합니다. 지지 확인을. 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돌파하고 확인하고 결국 못 버티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 또 부딪혔는데 이 3천형으로 끝날 것이냐. 근데 이 바닥권에서 3천형이라는 것은 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박스권 상단, 하단의 개념으로 간다.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고 현재 상황에서.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내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팔면서 다소 이제 그동안 외국인의 힘으로 좋았던 부분들이 희석이 되는데, 예, 결국 지금 지수대에도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2600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 성격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2600선만 되더라도 한국 증시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끝까지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일 살 수 있느냐, 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 사다가 좀 쉬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갭을 채우고 다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신흥국 시장이 그동안 못 올랐고, 예,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어떤 그 대응의 카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 한국 증시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시장은 한 번 더 내려가면 2400선을 확인 정도 한다면 그 정도만 해도 다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여기서 만약에 주저앉을 거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미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종목부터 살펴보면 오늘 조선주들이 준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 예, 제법 많이 올랐는데 참 부끄러운 게 어제 친구가 자기 형이 삼성중공업하고 하나가 뭐였지? 두 종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여기 보시면 갈수록 불편해지는데 기억이 바로바로 나면 좋겠구만. 예. 아, 한일시멘트. 예, 두 개를 보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시멘트는 괜찮고 삼성 삼성중공업은 별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또 보기 좋게 상승하는, 말만 하면 반대로 가니까. 예, 한일시멘트를 보면, 예, 뭐 나쁘진 않지만 삼성중공업이 너무 임팩트 있게 올라서 살짝 부끄러운,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삼성중공업의 오늘 반등은 그냥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수주가 누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흑자를 볼 것이다.
요런 건데 뭐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흑자를 낸다고 해도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조선해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네. 이름만 바뀌고 대우조선해양이 나중에 바뀔 건데 지금 이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제 한화, 삼성, 현대중공업 요렇게 3파전이 되고 딱히 국내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할 만한 그런 요인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이제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커트를 줬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수주를 해야 되고 이런 목표치를 주니까 저가 수주를 하고 그게 경쟁 격화가 돼가지고 나머지 조선 업체들도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인수를 하면서 경쟁이 다소 완화가 되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들은 경쟁이 격화되니까 재미가 없다. 근데 경쟁이 완화되는 업종이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다 까먹어가지고 유상증자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적자 계속 나고 다 까먹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증자만 한 2번 이상 했을 텐데 과정에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서 까먹고 조달해서 까먹고 요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됩니다. 5조 원이고 순자산이 4조 원대. 고평가입니다.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는데 고평가고 그러면 5조 원에 대한 가치를 입증을 하려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영업이익이 5천억이 돼야 되는데 5천억 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행 주식 수가 4억 3천만 주에서 8억 8천만 주.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이 계속 쏟아져 가지고 탄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이 거래량이 터진 거의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그게 이제 경쟁 완화라는 어떤 그 영업이익으로 전환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딱히 호재는 아닌데 경쟁이 완화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반응이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아마 경쟁이 심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뭐 대기업들은 서로 사돈의 팔촌으로 엮여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끼리 아마 담합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쿼터를 받는 그러니까 목표치를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안 됐던 거고. 이렇게 이제 한번 소설을 써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올랐고 삼성은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STX 중공업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그 하나하고 요 STX 중공업 인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인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아마 이거를 인수하는 이 기세를 몰아서 인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를 만들면 좀 더 안착을 할 수 있다. 빠르게 이 시장 진입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조선업 전체가 좀 더 경쟁이 완화가 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도 고평가, 대우조선해양도 고평가, 삼성중공업도 고평가. 그래서 크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옛날보다 주식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격하고 그러지는 마시고
적당히 떨어지면 뭐 한번 반발을 노려보는 이 정도의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저도 예전에 많이 겪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평단가 직전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거 물을 안 타서 그렇구나 해서 물을 타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목 자체가 튼튼하니까 뭐 끔찍한 결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 독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번에 물을 안 타서 아쉽게 평단가에서 정리할 기회를 놓쳤다. 다음에는 물을 타야지 하면 또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매번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험을 다음에 반영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중소형주로 매기가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들은 이제 싸지가 않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시장이 약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그러면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영신금속 실적이 나왔는데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대비해 가지고 4분기가 이제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4분기만 단독으로 추리면 영업이익이 한 11억, 그리고 그 순이익은 거의 뭐 똔똔. 4분기만 보면 그런데 보통 4분기에 이제 많이 또 상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올 텐데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겁니다. 성장주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영신금속 매출이 과거에 이제 1,100억대, 1,170억 정도 하다가 2020년 코로나 때는 1,106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467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신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고, 태국 공장이 정상화된다면 매출이 2,000억 이상이 될 건데, 거기에 따른 반응은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 플러스 해야 되는 게, 작년 4분기에 이거 적자 난 게 그거 돼 가지고 내년에 반영하기로 해 가지고 저게 작년에 흑자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올해 65억 정도 흑자인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정도 했다는 건 굉장히 훌륭하다. 거의 뭐 거의 뭐 이건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매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회사 쪽에 정식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밝혀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란 특성이, 이 자동차에 한번 탑재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탑재를 하면 부품을 쉽게 못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영신금속이 굉장히 잘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 관련된 요 볼트 너트 쪽, 패스너 쪽, 이게 지금 선점을 한 상태인데, 이제 홍보해가지고 우리 이거 잘 나갈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뭐 당장은 우리 주주들한테 좋을 수 있지만, 그러면 경쟁 업체들이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 다른 경쟁 업체가 또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진입하는 시점에 경합이 붙어버리면 단가에서도 손해를 보고 나중에 또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박한 마진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조용히 선점해 가지고 납품을 하다 보면 이제 경쟁업체가 경합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걸 뺏어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테스트 받아야 되고, 보통 자동차는 한 2년 정도 이런 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교체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선점을 하면 앞으로 굉장히 매출을 순조롭게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말이라는 건 또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 베트남 공장, 자, 이게 현대차 베트남 공장이 작년에 이 공장이 준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신금속에서 여기 납품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근데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공장이 이제 1년에 10만 대를 생산하고, 그리고 1공장이 5만 대를 생산하고, 이제 이걸 이름이 되게 독특합니다. 현대 탕콩. 탕콩? 예. 근데 이게 두 개 합쳐서 이제 18만 대를 생산합니다. 18만 대. 그러니까 기존에 5만 대에서 18만 대가 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부품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조달을 해야 되고, 검증된 부품을 탑재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 베트남 옆에 태국에 영신금속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이 물류의 어떤 편의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어딨지? 예. 베트남 북부에 있고, 태국 공장은 요 인근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 현대차는 여기 있고. 다시 조금 더. 그리고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이 25만 대까지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부카시라고 하는데, 사실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물류 측면에서 보면, 자, 여기서 인도네시아로 가고, 여기서 베트남으로 가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오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뭐 확정이고, 이쪽도 안쪽에 관세가 없으니까, 아세안 안에서 관세도 없고, 사실 육로로도 뭐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는 또 물류가 될 거고, 공급이. 그래서 이 자리가, 그리고 태국 자체에도 자동차 생산량이 150만 대 정도 됩니다. 일본 브랜드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장에 납품하면서 좋아지는 게, 이제 베트남까지 납품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하고 이렇게 해서 태국 공장이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이 공장 가동하면 더 좋아지고,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가 이제 200만 대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폭발적인 매출 증가. 그러면 지금 이제 비용 구조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절감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그럼 뭐 한순간입니다. 잘 되는 거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가가 오를 만한 어떤 토대가 갖춰졌다. 불안불안하던 게 이제 앞으로 괜찮겠네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주가가 오를 만한 토대가 갖춰졌는데, 주주분들이 이 회사의 가치를 알고, 에이 뭐 사고 팔아 나중에 만 원짜리가 될 건데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조금 오르면 팔고 또 밑에 가면 사고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매기 때문에 주주 회사가 그 하루에 사고 팔고 할 건데 회사가 좋고 나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래만 잘 되면 되지. 그래서 이 관점이 틀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터로저라든지 제노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신플라임이라든지. 다만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토대를 다 갖추고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그럴 만한 토대가 갖춰졌으니까 주주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고 또 매매하고 또 투자하고 구분을 잘 하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약세인데 이틀 동안 많이 내렸습니다. 지수보다 먼저 달렸고 또 먼저 조정을 받고 지수가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형태인데,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가 이 실적, 반도체 실적 감산만 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확실히 더 시장을 잡아놓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매출 300조를 돌파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출만 계속 늘어난다면 나중에 비용은 줄이면 되고 연구개발비를 줄여도 되고, 뭘 줄여도 어쨌든 매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익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근데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이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임금이 올라가고 뭐 매년 또 비용이 커지고 이런 상태에서 매출이 정체돼 있다. 당연히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 가치를 보는 주식 투자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에 대한 평가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작년에 300조 돌파를 했는데 실적 자체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고,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또 적당한 조정인 거고, 그렇지만 스스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좀 심한 하락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앞으로 주는 뭐 삼성전자가 크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의 공급 역할을 하는 거지. 다만 이제 이런 추세가 아직 돌아선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제 이 고점이 같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방향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 이런 추세에서 요런 추세가 됐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이제 오르기가 쉽고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형주들은 경쟁 격화로 재미가 없고, 다만 경쟁 완화가 예상되는 조선주들은 반응을 했고, 결국은 앞으로 계속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이제 보다 명확하게 주가의 방향을 결정을 해줄 것인데, 경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솔루션이나 LG 디스플레이나 OCI나 이런 종목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배제를 해 나가시고, 뭐 그렇게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고 뭐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자가 자빠지는 것만큼 경쟁 완화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작은 종목이지만 대기업하고 거래를 해서 돈을 뗄 염려가 없는 이런 종목 위주로 선정해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고 실적이 괜찮고 앞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종목을 찾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